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대선 체제에 올인할 전망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한대 부총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전 대통령 이제 그 파면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청와대에서 이제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삼성동 사저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엄연히 이제 박근혜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이 됐기 때문에 일반이 된 만큼 청와대에서 얼른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증거 뭐 그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영두 대변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제 예. 내일 오전에 아마 사저로 입주할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벽지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지난 가을 이후에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참모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정치를 시작한 뒤래로 계속 그 법히 보좌해오던 그 참모진들이 지금 뭐 나설 수가 없는 상태고 또 그리고 지금 탄핵 그 변론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그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쉽게 바로 사저 입주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사저로 입주하겠다는 시점이 내일쯤 나와 있고 또 더 이상 뭐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내일 오전 중으로 아마 내일 중으로 네. 그 상황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주말에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언제 이후에 퇴거하라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고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미 3일째 접어들어서 메시지 하나 없다는 건데 정말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부작위의 정치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정치다라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마치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 그런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불복 논란이 계속 나와 있고 지금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청와대를 나오셔서 그리고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국민의 메시지 정말 겸허하게 역사 앞에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그 승복선을 해주는 것이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수 변호사 볼 때는 이 퇴거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좀 뭐가 또 어떻게 그 관련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그 분석은 두 분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퇴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관저에도 역시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면으로 인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당장 퇴거, 그 순간 퇴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삼성동 사저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동안 머무르겠다. 이런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또 하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특별검사가 했던 것이죠. 이때 청와대 측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가 바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에 전직 국가원수이지만 현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른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겠고 또한 그 선례가 된다면 추후에도 유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이 검찰 조사가 파장을 최소화할 시기를 놓고 이걸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적인 부분에서 파장이 가장 적을 시점이 언제냐 그런 고려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이제 그 정치 전문가인 두 분께 제가 맡기도록 하겠고요. 저는 원칙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청 법 등 관련된 규정을 모두 찾아봐도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조사를 함에 있어 정치적인 파장이 적은 시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또한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파면된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소호 의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소호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즉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적극 응하기로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결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라는 점이 헌법소호 의지가 인정되지 않은 근거였고 그로 인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보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임무가 되겠고요. 또한 국민들도 법 앞에 평등한 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게다가 13가지의 중대한 혐의점에 대해서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원칙에 따르자면 신속한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작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치욕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출국 금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질 신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통신 조회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대국민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좀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권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수사 강도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최영두 대변인은 어떻게 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집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또 문체부 차관, 또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용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많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추가로. 그래서 이런 조사가 이제 한꺼번에 재판과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과 조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 때문에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판과 수사, 기소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고민은 이제 이게 어떤 대선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특정한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진행된 기소 상황 또 재판 상황에 맞추어서 빨리 수사를 보폭을 빨리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관심입니다. 지난번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인데 청와대가 보안 시설이라는 점은 지난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법적인 상황과 또 현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일단 법적으로는 달라진 사정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다. 따라서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게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해당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두 번째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발부되어서 재차 집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측에서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변화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그 불승인서의 명의자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위에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이다. 또 그보다 위에 존재하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결정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권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만약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재차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탄핵 이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장애물들을 많이 이제 거쳐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장 중요한 전산실이라는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전산실에 가면요. 모든 입출입이라든 대화 환경이라든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동안에 상당히 미궁에 빠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거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경호실장이 그 부분을 아마 허락할지 이 부분에는 상당히 좀 의문시 됩니다. 네, 손수 변호사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특검이 그 집행하려고 할 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 내에 굉장히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이제 시도할 때는 이제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제한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근무했던 직무실 민정수석실,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근무했던 경제수석실, 여기에 더해서 그 전산센터까지 이 정도로 최소화해서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측에서 이번에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검찰의 어떤 결정,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 이게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말 지금 관저에 머물면서 아까 뭐 이제 그 기록을 지우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복원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삭제를 하고 이제 그 기록을 지웠다 하더라도 이게 로그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처음에 남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삭제되었다까지도 남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그런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한다면 그게 곧 바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 누구가 어떤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보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산 관련된 그런 그 시설에 대한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근거 여러 가지 사정을 밝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방금 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장면 보셨죠? 네네. 어떻게 좀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탄핵 이후에 또 탄핵 이전부터 이제 부동의 지금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당연히 오늘 그 같은 입장을 밝게 될 것 같고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최대의 적은 문재인 전 대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문 전 대표의 확장력 또 이 안보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 그리고 또 보수층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느냐,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큰 이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곧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그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대목이 지금 안희정 지사가 TK 지역하고요 60대 이상에서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최고 1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합을 외치는 이런 안희정 지사에 대한 국민적 기부랄까 이 지지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당내에서는 역시 이제 청산론,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청산론, 적폐 청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세인데 이게 이제 경선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우세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확장력. 근데 지난번에 전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90%를 득표를 했습니다. 90%를.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이 과연 그 정도 될 것이냐. 호남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또 탄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금 중도 보수까지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확장력 이것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외교나 대북 정책 이런 문제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 같은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저게 될 테고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그제 조사에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폭넓은 민주당 지지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지지층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로 최종 결정될 사람에게 모두 시너지로 보태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자체로 그냥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확장력의 한계인 채로 본선에 나가느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뭐 안보 위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특별한 구체성을 띠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뇌리에 좀 박히는 부분이 진정한 통합은 적폐청산의 봉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후보들이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까지 끌어안고 가자라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아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정 이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친박계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진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 지금까지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질까요? 어떤 변수들도 그렇고요. 네. 좀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가면 누가 꺾겠습니까? 지금 보면 제1당의 지금 후보인데다가 그다음 여론조사 2등하고는 2배 이상 심지어는 3배까지 차이가 나죠. 촛불 집회를 주도했죠. 그러니까 천하무적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방금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좀 여유로운 승자의 어떤 여유가 보이는 건데 다만 두 가지 큰 복병. 하나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이 어떤 발언이라든지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본인과 주변에 대한 말실수, 어떤 자책을 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른바 반문 개헌 연대가 그렇습니다. 만 로마 군단처럼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만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 문재인 구도에서 그렇습니다. 한판 해볼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되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건지 네. 이제부터 이제 지켜보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삼지대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인한 삼지대에서의 어떤 합종연행, 네, 단일 대우 이런 네. 것들이 60일간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김종인 전 대표는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나온 것이고요. 지금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면 개헌 찬성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예. 그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지금 개헌은 뭐 정권 연장이다든지 이런 논리를 200명이 넘는 건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예. 그건 뭐 근데 이제 개헌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서 조금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개헌에 대한 이건 개헌 필요성은 이제 네. 공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네. 인치의 한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요 미국보다 더 엄청납니다. 예. 그 인사 재정에 대한 이런 권한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맡겨놓았을 때 불안감. 근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에서 빚어졌던 그런 가족 비리 이런 걸로 해서 불행한 그 임기후는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모르는 사태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치보다는 새로운 법치 분권과 협치를 이루려면은 그런 어떤 헌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제 이 문제. 미국도 지금 대통령 문제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개헌에 대한 필요성. 호소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이게 이제 3년만 하자. 이번엔 3년만 하고 4년 중임으로 하자. 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가담에 있는 많은 분들도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다음에 이 3년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협치와 예. 분권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하자.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는 이번에 그 탄핵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제의 문제점, 87년 개헌 대통령 체제의 문제점만 부분적으로 하고 네. 나머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폭넓게 하자. 이렇게 2단계 개헌을 가면서 그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4당, 3당, 알겠습니다. 3당의 어떤 예.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래서 분권을 바탕으로 예. 개헌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속력이 붙을 수가 네. 있죠. 자, 끝으로 이제 손수 변호사께서 개헌에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 좀 예. 짚어주실까요? 예.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헌법이 나왔으니까요.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행 헌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까지도 두루 고려해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시기, 개헌의 절차까지 논의가 되는 정치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